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부모의 감정 대처 유형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 도움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본질적으로 억압 유형이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나니까 이렇게 야!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좀 삼키게 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각과 인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참 시의적절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갑자기 또 갇혔잖아요. 네, 4단계 거리두기 수도권이 그렇게 됐죠. 이 상황에서 애들이 또 여름방학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은데 참 정말 필요한 주제였다. 얼른 이 감정 코칭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감정 코칭 5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쏙쏙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유쌤 함께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보통 엄마 유쌤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주 주제를 이제 잘 활용하고 또 마음에 되새김질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유쌤께 또 질문도 있었어요. 아, 뭔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주제를 다루기도 해서 그런지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질문이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뭐랄까 복불복인 면이 있잖아요. 복불복. 어떤 아이는 너무 감정 코칭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 성숙한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예민하고 기질의 문제인가 싶은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질이 유난히 좀 예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가. 그쵸.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짜증이 잘 나는 아이가 있고, 또 굉장히 슬픔을 잘 느끼고, 표현을 잘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점점 고조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인 경우에 짜증을 공감해주다가 얘가 앞으로 더 짜증내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도 짜증내는 거 아니야? 커서도 자기가 울고 싶을 때 막 울고, 뭐 회사 가서도 또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예민하다고 해서 감정을 공감해주는 게 더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수록 아이들의 감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감해줘야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또 공감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다루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까지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의 좀 예민하고 불안한 기질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에 좀 적응적으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질이라는 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타고난 건데 그래서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럴 뿐인데 만약에 부모가 너무 억압하거나 혼내거나 이러면 그야말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질적인 특성일수록 더 많이 이해해주고 좀 수용해주고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안 되고 좀 코칭, 오늘 그렇죠. 우리가 다룰 그걸 좀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사실 기질이 조금 까다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쵸.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모 자신의 감정도 좀 잘 들여다보고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 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내 아이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좀 시작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렇게 들으면 또 부모 참 힘들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의 그 성격을 다 받아준다기보다는 다 들여다봐주고 읽어주고 이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거, 지난번에 유쌤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의 상황 중에 3번만 이 감정 코칭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몇 번 못했다고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시지 말고 그런 10번 중에 3번 요것만 기억하시고 되도록 이런 방법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만약에 남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막 자지러지게 울든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남의 애는 어떤 정서를 표현해도 어이구 그랬죠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요. 다 예뻐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랄까? 내가 뭔가 그 아이의 감정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더 부적절한 대처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좀 저는 적절한 책임의 지점이 어디일까? 그러니까 아이와 나를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좀 내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감정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걸 가르쳐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좀 수용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감정을 다 책임져줘야 돼, 감당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까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 감정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감정 코칭은 뭔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감정 코치법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드린 그 가트만 박사가 이제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개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감정,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양육 방식을 어떤 기술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걸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발달시킬 수 있다,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성애 조벽 박사랑 함께 연구하고 체계화시키기도 했고 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드린 그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 코칭이 또 5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감정 코칭이 5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핵심이 되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감정 코칭은 모든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에는 한계를 정해주고 문제 해결을 같이 의논해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수용, 행동은 다 수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율권을 부여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군요. 네네. 그리고 5단계이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감정 코칭의 5가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1단계는 감정을 알아차린다. 2단계는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여긴다. 3단계는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명료화시킨다. 4단계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5단계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이한테만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네요. 어른들이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들으시면서 아이의 감정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감정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단계인데요. 이 첫 번째에서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든 언어,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표현, 뭐, 나 화나, 짜증나, 뭐, 슬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또는 뭐, 눈빛에서, 말투에서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그런 작은 어떤 감정의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게 뭔가 아이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보고 제가 지금 저런 상태구나 를 스스로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요런 감정의 순간에 있구나. 제가 지금 요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거가 맞는지 아이한테 확인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는데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추측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죠. 지금 감정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그럼 이 1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감정적인 동요가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차려주는 단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을 이제 제때 알아차려주지 않으면 이 감정이 좀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막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 그게 뭐 괜히 애가 지금 성질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감정이 막 격해지면 그걸 추스르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감정이 격해지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아이의 작은 표정이나 단서를 빨리 포착해서 아이의 감정이 고조되거나 격해지는 단계로 가는 걸 좀 막을 필요가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라. 네.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알아차려 주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냐, 어떻게 읽냐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렵기도 한데 아이의 행동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감정을 그 안에서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화가 나서 문을 꽝 닫았던 그 예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문을 꽝 닫았을 때 그 행동을 보고 부모가 화를 내기가 쉽잖아요. 그 행동에서 아이가 화가 났다는 걸 이렇게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뭔가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네. 힘드네요. 첫 단계부터 힘드네요. 알아차릴 생각을 하니까 우선 눈을 되게 크게 떠야 될 것 같고. 귓종근? 뭔가 이렇게, 네. 우선 알아차린다.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가 감정적인 표현이나 그런 상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한번 관찰해보겠다라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 잘 이렇게 포착이 될 거예요. 그런 순간이. 근데 저희가 이렇게 뚝 떼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감정 코칭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좀 평소와는 다를 때, 우리 사이에 이상한 텐션이 있을 때, 이럴 때 좀 알아차리는 거지, 매 순간 막 날이 서서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표현하나 이런 거를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또 강조하고 싶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감정적인 순간을 좋은 기회로 여긴다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상황을 뭐 힘들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이 기회에 우리 아이랑 친밀감을 쌓고 신뢰감도 쌓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거죠. 아싸, 좋은 기회다. 그렇죠. 아싸, 그러니까 왔어. 그런 부정적인 순간을 긍정적인 순간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거네요. 좀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솔직한 이제 저의 심정은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포착은 할 수 있는데 알아서 해라. 네 몫이다. 견뎌라.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히 관여했다가 싸울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거리를 오히려 두고 싶어지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 아이랑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다가가야 된다. 이거죠? 네, 또 뭐 그런 친밀해지는 순간도 좋지만 유대감을 쌓는 시간도 좋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얘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감정 조절하는 걸 이 기회를 통해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마음이면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떤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고 좀 도와달라는 신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이들이 좀 슬프거나 무섭거나 화가 날 때 부모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순간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런 순간이 좀 빨리 사라졌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그냥 무시한다고 저절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가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이름 붙이고 이해를 받아야 감정이 소화되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고조되기를 기다리거나 놔두지 말고 일찌감치 좀 약하고 작은 감정일 때 인정하고 감정 코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치과 얘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아이가 만약에 치과 가는 것 때문에 가기 전부터 좀 긴장하고 있다면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치과에 가서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요즘 치과 그렇잖아요. 막 아이를 묶어서 이렇게 뭐 씌워가지고 그렇게 치료하잖아요. 너무 발버둥 치는 애들. 그래서 그 순간을 좀 트라우마 경험으로 기억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아이의 두려움을 좀 읽어주고 해결 방법을 이렇게 같이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슬픔이 되게 좀 격렬한 아이예요. 슬픔이 격렬하고 많이 몰입을 하는 아이인데 날고 싶어서 울었던 네, 그 아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아이가 엄마 가지 말라고 너무 울어서 떼놓고 오기 힘들었는데 근데 아이가 이렇게 울다가 점점 울음이 커지면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가 나를 조종하려고 저러나? 얘가 나를 붙잡으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응을 안 해주려고 일부러. 방해주지 않겠다. 네, 그렇죠. 좀 그런 마음 때문에 일부러 무관심하게 반응했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게 그쳐지기보다는 더 감정이 고조되고 애가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격렬한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린 게 어쩌면은 좀 우리의 실수였던 거네요. 그렇죠. 고조되기 전에 좀 조기에 들어가서 어떤 감정인지 이야기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얘가 왜 이러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지 그런 걸 좀 조기에 알아차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알아차린 감정에 대해서 반갑게 그래 기회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 3단계는 뭔가요? 네, 3단계는 그 알아차려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이 좀 명료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네, 이제 아이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래서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감정이 속에서 혼란스럽게 있던 게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좀 이해되고, 감정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계인데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짐작으로 엄마가 또는 부모가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어떤 걸 느끼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짐작이 가더라도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네가 어떤 지금 기분인지 네 감정이 어떤 건지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희 아이가 아직 감정 단어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지금 어때? 심장이 뛰어? 뭐, 눈물이 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이제 아이랑 좀 이렇게 수사망을 좁히듯이, 그럼 이건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정서 이름을 붙여보기도 하고 그런 대화가 쌓여나가니까 이제 아이도 엄마 그때 했던 그거 있잖아. 그때 엄마가 말했던 그거가 지금인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대신 감정을 읽어줄 때가 많잖아요. 뭐 막 울고 있으면 아 네가 배고파서 그렇구나, 또는 네가 지금 피곤하구나, 뭔가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좀 유아기 때부터 감정을 계속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자기 감정에 대한 이름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감정 이름을 찾기가 어려우면 그 감정 단어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그런 감정 단어를 평소에 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고 구구단 말고 감정 단어 괜찮네요. 네. 그걸 좀 붙여놓고 지금 어떤 감정인지 좀 골라보게 하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비판이나 훈계 없이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공감해줘야 된다는 게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어떤 편견도 도선 안 되는 거죠, 감정에. 벌써 어렵다. 예를 편견 한번, 없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을 텐데, 뭐, 아이가 동생에 대해서, 아이가 동생에 대해서 뭐 질투를 하거나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걔 정말 미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죠. 그쵸? 나쁜 말이야. 막 이렇게 되죠. 그래요. 그 단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부모가 좀 그걸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그쵸, 큰일 났다. 제가 저런 마음을 먹다니. 불안하기도 하고, 저걸 빨리 고쳐줘야 되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때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못 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저번에 얘기했던 뭐 억압형이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요럴 때 아이의 그 감정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고 싶다거나 죽여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화가 나고 밉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누구누구가 동생한테 그만큼 화가 났구나.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밉구나. 또는 그 정도로 엄마한테 섭섭하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의 기술들을 여러분 다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면의 말, 이면에 있는 의미와 감정을 들으려고 좀 노력하시면 말 때문에, 표면의 말 때문에 화가 나기보다는 좀 더 수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정말 좀 격한 표현에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거나 저렇게 표현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거나, 화가 나서 친구한테 욕을 한다거나, 내가 이런 욕을 했어 라고 한다거나 할 때 좀 가르쳐 주는 걸 먼저 한다면,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감정을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먼저 공감받지 못한다면, 그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한테 섭섭함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더 속상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감정 코칭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할 좋은 말도 사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네가 욕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많이 화가 났어 라고 먼저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건데, 우선은 먼저 공감을 해 주어야 마음도 열리고, 또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잖아요. 싫으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은 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맨날 뭐 사실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 갖다 버리고 싶다거나 그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막 이렇게 정색하면서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많이 정도로 힘들었구나 이래야죠. 네. 벌써 공감받은 기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런 감정은 사실 누구나 들 수 있고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감정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는 모순된다고 느끼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오기도 해서 아이들은 이게 되게 혼란스럽고 그런 두세 가지 또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까요?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의 사례를 좀 얘기하자면 불안이 좀 높은 아이예요. 불안이 높은데 낯선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해보고 싶으면서도 불안이 높으니까 가고 싶어 하고 싶어 했다가 막상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좀 그랬어요.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학교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 좀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학교 가는 날 아침이 되니까 그 불안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좀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또 엄마는 언제 오냐고 막 불안한 표현들을 막 해요. 이제 그럴 때 속으로는 그렇죠. 도대체 진짜 왜 이럴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가고 싶다고 해놓고 너 지금 왜 이러는 거니? 이런 반응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가는 날 아침에 그러면 더 막 속이 타죠.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럴 때 그 두 가지의 감정을 좀 다 읽어주는 게 좋아요. 학교 가는 게 설레기도 했었는데 네가 좀 낯설고 처음 가보는 것이어서 좀 불안하구나. 그래, 엄마도 학교 처음 갈 때 그랬어. 되게 가고 싶기도 했었는데 새로운 곳이어서 좀 긴장도 되고 그랬어. 이렇게. 이게 네가 갖고 있는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편적인 걸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린 애들은 엄마도 그랬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되게 위로를 얻고 그쵸. 진짜?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엄마가 되게 큰 어른인데 근데 그런 엄마도 이런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도. 근데 또 뭐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나도 그랬어. 이런 이제 내가 어떤 불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물론 막 처음부터 나도 그랬어 이거는 또 아니지만 충분히 들어주고 근데 나도 그랬어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근데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 같은 큰 존재도 이런 나의 감정 같은 거를 느꼈던 때가 있네. 지금도 또 느끼네. 이러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감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첫째, 둘째한테 좀 다르게 나가지 않아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첫째랑 둘째가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둘째는 머리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울면 뭐 우리 누구 울었어요, 슬펐어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저희 첫째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좀 공감의 수준이나 방식을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약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너무 한쪽에만 따뜻해서는 안 되지 않나? 오히려 어떤 데는 또 반대라고 하던데 첫째는 이제 첫째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주다가 근데 이런 반응들을 다 해줄 필요가 없구나. 내지는 좀 둘째 때는 묻어내지니까 둔감해지니까 둘째 아이한테는 덜 반응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첫째라서 둘째라서라기보다는 그냥 기질이 너무 달라서 첫째 아이는 불안이 높으니까 작은 감정도 굉장히 읽어주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는 조금 감정이 막 늘 격하게 표현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니까 오히려 약간 좀 거칠게 또는 좀 무시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이 특성이나 뭐 연령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가 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보이는 특성마다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것, 공감해준다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줄 때 주의해야 될 점,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을 보일 때 우리가 왜 그러니? 라는 걸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왜라는 그 질문이 갖고 있는 뉘앙스도 좀 그렇고 왜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전두엽 발달이 평균 27세에서 28세에 완성이 된대요. 그럼 대학생들도 어렵죠. 아직 애기네. 네,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게. 그래서 왜 대신에 무엇 때문에 또는 어떻게, 어떤 감정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대답하기가 쉽다고 해요.
질문을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이렇게 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 왜라는 질문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감정 코칭 책에 나오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너무 많다면서 화를 내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신발 벗을 때부터 막 제멋대로 벗어놓고 막 쿵쿵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의 경우를 들어보면 누구야? 왜 그렇게 쿵쾅거리면서 들어오니? 왜 그래? 그러면 아이가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엄마가 왜 짜증나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가 순간적으로 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왠지 모르니까. 짜증나. 그러면 엄마가 그 말에 또 반응하게 되잖아요.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응? 학교 갔다 오는 게 뭔 큰 벼슬이라고 요새야. 너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갔다. 네, 이거 그냥 모두가 다 지금 한 번씩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거기에 또 반응을 하잖아요. 해참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야, 누가? 너 문 다시 닫아! 어디서 성질 부려?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짜증났냐고 물어보면 감정을 이성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몰라! 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감정적으로 더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무엇 그리고 어떻게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짜증내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뭐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어색했어. 네. 만나던 거랑 어색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살려야 돼. 네, 한번 다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누가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구나.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그래, 짜증 많이 나 보이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짜증났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셨구나. 숙제 많아서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걸 또 읽어주는 거예요. 숙제가 많아서 하기 싫은 거구나. 네. 그러면 어떤 숙제를 내주셨는지 엄마한테 말해볼래? 그러면 뭐 아이가 숙제를 이렇게 얘기하죠. 뭐 국어 2장 쓰고 뭐 수학 익힘책 몇 쪽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봐도 오늘은 다른 날보다 숙제가 많은 것 같네? 근데 누구야? 선생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뭐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일부러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다음 주에 시험이 있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숙제 많이 내주신 것 같네. 네. 그러면 누구는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져? 공부하는 건 좋은데 숙제는 싫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숙제하기 싫은지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하면 아이가 글씨를 많이 쓰면 손이 아파요. 그리고 똑같은 거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같은 애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대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안 되겠지만 왜라고 물었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 또는 무엇 때문에 그러니 하면 그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축소되면서 아이가 조금 더 답을 생각하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시에서 엄마가 하는 건 그냥 다 애가 한 말 따라해주는 거잖아요. 네. 애가 뭐라고 말하면 그랬구나, 이거구나. 요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요. 옛날 개콘에서 공감하기 그거를 했을 때 따라하는 거, 그 뒷말을 따라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거. 그 있었나요? 네, 그거 있었거든요. 개콘인지 우차사였는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뒷말 따라가면서 하기. 근데 그걸 약간 희화화해서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써도 안 돼. 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말을 내가 충실히 듣고 있고 거기에 반응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맞아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식 반영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가 어떤 감정을 얘기하면 그대로 그 감정을 따라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나 화났어. 그럼 화가 났구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구나. 이렇게 아이 말을 따라 해주기만 해도 아이가 자기 감정을 좀 인정받았다고 느끼면서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좋은 게 미러링을 하면 아이가 내가 아이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이해했는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화가 났고
화가 나면서 그래서 친구가 미웠구나 그러면 친구가 미운 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났어요. 이렇게 아이가 또 정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태도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까 개그 코너에서 희화화되는 이유도 사실 있잖아요. 네네. 저도 뭐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 별로 대화 안 하고 싶으면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약간 영혼이 영혼 없이 그냥 반복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 말투 되게 싫어해요. 많이 상담한다고. 그러니까 좀 진짜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태도로 미러링을 하는 거지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그쵸. 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왜랑 무엇 어떻게 이걸 비교를 했는데 사실 왜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왜라고 해도 그걸 탐색하고자 하는 그리고 아이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으면 사실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맞아요. 제가 이제 가끔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이제 부모들이 이런 코칭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시도해 보신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이 엄마 또 공부하고 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 자체에 뭐 써도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는 내 태도 정말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그렇죠. 이해하려고 묻는 질문인지 맞아요. 아닌지 다 알잖아요. 맞아요. 왜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그 마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엄마 또 오늘 알편심 들었네 막 애들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유명한 알편심. 네. 네. 그러면 마지막 5단계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마지막 5단계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인데요. 사실 이제 감정 코칭은 해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회, 안정적인 장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이제 스스로 좀 그걸 조율하고 질문하고 해결책을 아이가 스스로 구체화하도록 돕는 좀 어렵죠.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 좀 질문을 통해서 아이한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유추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5단계가 또 조금 그 속에서 나눠져 있기는 해요. 그 속에 좀 살펴보면 한계 정하기, 그 다음에 욕구 확인하기, 해결책 찾아보기, 해결책 검토하기, 아이가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돕기. 되게 복잡하게 듣기에는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단계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해보면 막 다 나눠지기보다는 좀 물 흐르듯이 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한계 정하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감정은 충분히 공감해주되 행동까지 모두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겠죠. 단 감정 공감은 먼저. 감정 공감이 없이 잘못된 행동만 야단을 치면 아이가 자기 감정이 잘못된 건지 행동이 잘못된 건지 몰라서 좀 상처로 다가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자기 자신한테 해가 되는 것 그리고 타인한테 해가 되는 것 그것은 좀 제한을 둬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두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큰 원칙 선에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다가오네요.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더욱 상처받을 수 있다. 사실은 감정은 모두 옳잖아요. 다만 그거에 뒤따른 행동이 문제인 거니까요. 네.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화가 난다고 엄마한테 욕을 하는 경우, 또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엄마한테 화나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욕하는 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다만 엄마한테 욕은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는 네.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는 욕구 확인하기예요. 아이가 감정이 드러났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게 욕구인데 그 욕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욕구를 알아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내가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난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데,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욕구 확인인데,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 쟤 때려줘. 동생 때려줘. 이럴 수도 있고, 혼내줘. 이럴 수도 있고, 동생이 장난감 안 망가뜨렸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때려줘요? 그것도 한계에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타인한테 해를 입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네가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다음 단계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욕구도 감정이랑 마찬가지겠네요. 감정이 어떤 것이든 옳지만 그 감정에 뒤따른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것처럼 욕구도 어떤 욕구든 가질 수 있지만 그 욕구를 달성하는 방법, 그렇죠. 수단은 또 옳고 그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네네네. 근데 뭐 언제나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뭐 누가 강아지가 죽었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상실을 겪었다거나 할 때는 그냥 옆에서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좋은 좀 공감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네. 이제 욕구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욕구를 달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해결책 찾아보는 것이 다음인데, 근데 이때는 부모님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도록 부모가 질문을 해주면 좋아요. 뭐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 무엇을 얘기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생각을 유도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 행동의 대안 자체를 잘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너무 어리거나 또는 적당한 해결책이 잘 안 떠오를 때는 부모가 몇 가지 정도 선택에 어떤 제안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골라보게 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연상되는 다른 어떤 해결책들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이가 제시한 해결책 중에 어떤 하나라도 좀 비웃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어떤 해결책을 얘기할 때마다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래 그런 방법도 있겠다. 좋은 방법이네. 현실 가능성이 없어도 일단은 그쵸.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결책들, 여러 가지 나온 해결책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해결책들을 생각하고 제시했을 때 모두 시도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최종 해결책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방법은 성공할 수 있을까? 또는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니?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 해결책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아이가 그것들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이가 해결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 본 다음에 아이가 내가 이거 선택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를 좀 믿어줘야 돼요. 부모가 보기에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조금 이제 놔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이를 믿어주지 않거나 거기서 개입을 하거나 부모가 선택을 하면 해결책을 선택할 때마다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이거 해도 되나? 엄마는 어떤 선택을 더 좋아할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부모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한 방법이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어도 일단 한번 시도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봤더니 이건 또 잘 안 되네?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게 하는 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이제 앞으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좀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또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5단계는 저는 제가 써보고 싶어요.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어른들도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왜 얼마 전에 현실 치료 했었잖아요. 맞아요. WDEP. 그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감정 코칭이 지금 저희가 5단계였고, 또 5단계는 그 안에 또 5단계가 있고, 이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또 욱하게 될 것만 같은. 감정 코칭 하다가 병나고. 그런 좀 염려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다음 단계가 뭐지?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3단계인가? 4단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막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계를 꼭 나누지 말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아이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그 상황, 흘러가는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느끼되, 핵심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제한할 것. 그리고 꼭 5단계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대개는 3단계 정도 공감하는 단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다가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감정을 보일 때마다 감정 코칭을 안 해도 돼요. 아이도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왜 이래요? 너무 오버다. 숨 막혀. 또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좀 감당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감정 코칭 유형이 좋고, 감정 코칭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고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써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해선 안 될 때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감정 코칭을 하는데 관객이 있는 거죠. 옆에 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하고 싶은데.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엄마들이 나 이렇게 좋은 엄마야. 나 되게 굉장히 잘 감정 코칭하는 엄마야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제가 요즘에 좀 그래요.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는 저의 정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대박 산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책 나오고 나서 동네 엄마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행동 하나 평상시 같았으면 야! 이랬을 텐데 누구야? 막 너무 뭔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진짜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떡해. 진정성이 사라졌어. 아이와의 관계에서. 네.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맞아요. 의식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맞아요. 말한 그 진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이랑 이게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둘이 있는 공간에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쁠 때, 시간에 쫓길 때. 우리가 막 바빠서 5분, 10분도 없고 막 이럴 때는 어떤 조금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바쁠 때 감정 코칭을 하려면 그게 또 인내심이 필요해요. 아이의 감정을 또 들어주고 읽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한데 그러기 어렵고 또 빨리빨리 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야 되는 그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시간에 쫓길 때는 누구야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네. 우리 집에 가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좀 포인트만 집어주고 네. 가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일 때, 그러니까 좀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당장 떠올라. 어떤 게 떠올라요? 애가 막 찻길로 막 뛰어들려고 할 때 누구야 지금 마음이 어떤 많이 마음이니? 조급하구나. 그쵸? 저길 빨리 건너가고 싶구나. 그쵸? 막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아이고 네가 지금 거기에 재밌나 보구나 올라가고 싶구나 그런데 내려와 이게 아니라 내려와부터 해야죠. 거기 위험해. 안전 조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몹시 흥분했을 때, 좀 격할 때,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의 감정이 아이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기 쉽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자해나 타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또 행동의 한계 면에서 좀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 상황,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좀 중단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또 좀 이건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원에 가기 싫다고 할 때 피아노 학원이라고 치면 우리 누구가 피아노 치기 싫구나. 근데 누가 학원에 안 가면 선생님이 우리 누구를 보고 싶어 할 텐데 우리 누구는 피아노 참 잘 치는데 이렇게 좀 살살 유도해서 아이가 학원에 가도록
이렇게 하면 아이는 좀 알거든요. 아, 엄마가 지금 나를 조종해서 좀 학원을 가려고 하는 거구나.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보면 감정 코칭 혹은 공감처럼 보이지만 답정너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엄마한테 해결책이 있고 너는 따라만 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아이가 거짓 감정을 꾸밀 때, 물론 이게 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이기는 해요. 감정을 조금 더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많죠. 많죠. 그 거짓 감정을 공감해주면 아이가 자기 진짜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막 혼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 또 짠하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나서 상황을 빨리 수습하려고 막 운다. 거짓 눈물을 흘린다. 그 감정에 공감을 해버리면 아이가 이제 그런 행동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그럴 때는 너의 감정이 진심이 아니라 꾸민 감정인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는 네가 지금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우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엄마도 화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 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가 참 속상하다라는 엄마의 감정을 전달해주면 아이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자녀와의 정서적인 소통을 얘기할 때 턱 걸리는 집단이 청소년. 그러게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 얘네들 어쩔 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든 것도 사실 좀 어린 아이, 초등학생이나 이제 그런 아이들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사실 감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격렬하잖아요. 반항적이기도 하고 또 적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청소년 자녀들의 감정 코칭도 기본은 같아요. 감정을 수용하되 행동을 제한하는 것.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자기의 정체성이나 타인에 대해서 또 혼란을 매우 많이 겪고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공감.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그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사춘기 아이들의 변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발달 과정상 그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그 전두엽이 확장 공사를 한대요. 실제로 뇌가. 그리고 호르몬도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해서 감정이 잘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도 참 많이 힘들죠. 그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그 여파가 가족들한테도 오니까 힘들지만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아이가 또 감정적으로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청소년 자녀를 대할 때는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대해라. 손님 대하듯.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좀 존중하면서 그게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성인으로 가는 어떤 중간 과정이잖아요. 또 부모 말을 잘 들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자기를 찾고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의 어떤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면서 좀 지켜주는 물론 행동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돼서 이제 막 갈등이 생기면 부모가 이전과는 다른 양육을 시도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좀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 자녀한테 좀 이제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감도 해보고 뭐 여기서 배운 감정 코칭을 시도해 본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전의 관계가 좀 갈등이 많고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하려면 이게 아이가 부모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래? 이제 와서 왜 저래? 라고 한다든지. 이제 와서 왜 저래라는 감정 많이 갖죠. 그렇죠. 그래서 좀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좀 이전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사실 관계 회복의 노력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답이 안 보이거나 너무 힘들면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유쌤과 함께 이 감정 코칭 5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마무리하면서 이 5단계 한 번만 다시. 네. 1단계는 감정을 알아차린다. 2단계는 감정적인 순간을 좋은 기회로 여긴다. 3단계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명료화를 시킨다. 4단계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5단계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5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좀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와 정서적인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이 감정 코칭 제대로 못 해줘서 우리 아이가 이런가 싶기도 하고 미안해지고 맞아요. 죄책감 느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부모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부모도 매일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좀 미숙했을 수는 있지만 진심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을 테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나쁘지 않았다. 그럼요. 행동은 좀 잘못했을 미숙하고? 수도 있었다. 네, 미숙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행동의 방법도 잘 알게 됐으니까 좀 노력하고 배워나가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걸 또 아이한테 바로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색하고. 그럴 때는 뭐 부부끼리 좀 연습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한번 코칭해보는 셀프 코치가 되어보는 그런 연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 감정은 맞고 틀린 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맞고 틀린 것은 없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생기네요. 지난 시간부터 2주에 걸쳐서 우리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 줄지, 그래서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해줄지에 대해서 유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한 주 동안 좀 연습해 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